연세 많은 아버지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래, 만나면 좋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너희 엄마 떠난 지 벌써 3년이야. 그래도 재혼은 안 돼요. 절대. 저 여자 분명 각 선생님 돈 보고 들러붙은 거야. 뻔하지 뭐. 각 선생님 건물이 여러 채라던데. 어머나,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꽃뱀인가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녀의 라디오 책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76세 박영준 씨의 우쿨렐레와 함께 황혼에 찾아온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연을 한번 펼쳐볼까요? 사람 일이란 참 몰라요. 제 삶에 이런 따뜻한 날이 다시 올 줄은, 이 나이에 누굴 다시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올해 76, 젊을 땐 오로지 가족 부양하고 살림 늘리는 재미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작은 건물 몇 채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부족함 없이 지내고요. 삼남일녀, 자식들은 모두 건강하게 출가했고 저마다의 삶을 꾸리느라 다들 바쁩니다. 그러다 3년 전 제 인생의 전부 같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고 먹먹해 와요. 평생을 함께 웃고 울며 서로 얼굴만 봐도 그저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넓은 집이 낯설게 느껴지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날들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봐도 소음처럼 느껴지고 괜히 창밖만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깊고 지독한 외로움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회관 앞을 지나다 우연히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뭔가 배우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래, 저기다.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가 등록했습니다. 뭘 배울까 둘러보다 눈에 들어온 건 우쿨렐레 초보반이었어요. 통기타는 젊을 때 잠깐 배워봤지만 우쿨렐레는 그때 마침 수강생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호기심에 등록하게 됐죠. 처음 수업에 들어가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50견 때문에 발도 제대로 안 올라가는데 작고 귀여운 악기의 줄을 잡으려니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버벅거리고 엉망진창 소리가 나면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민망하기도 했죠.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눈치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작게 웃으시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이고,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손가락이 나무 토막 같았는데 이게 자꾸 움직여줘야 해요. 힘 빼고 천천히요. 따뜻하고 정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쿨렐레 소리처럼 조용히 스며든 그 여자분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작은 은퇴 안경 너머 눈매는 선하고 아주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살짝 굴러맨 옅은색 스카프, 우쿨렐레를 잡은 가늘고 고운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어딘가 모르게 정갈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괜히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름은 윤정희 씨. 저보다 2살 아래인 74이었습니다. 남편분과는 7년 전에 사별하셨고, 두 분의 따님은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들이 가끔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형편을 말할 때조차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경쾌했어요. 힘들다는 내색 없이 늘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뭐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죠 뭘 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요일 우쿨렐레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실 우쿨렐레라는 악기 자체보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수업 시간 내내 괜히 옆자리를 힐끔거리게 되고 혹시 아는 곡이 나오면 어깨를 들썩이며 따라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저희는 바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빈 강의실에 둘이 남아 서툰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같은 코드를, 같은 멜로디를 연습했습니다. 도레미파솔 같은 쉬운 개 이름부터 젓가락 행진곡 같은 단순한 동요까지 서로 박자가 틀리거나 음이 이상하게 나도 마주보고 웃었죠. 함께 연주하는 서툰 화음이 왠지 모르게 듣기 좋았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정희 씨는 언제나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일상에 대해. 저는 제가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진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런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저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저 아이들이 멀리 살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 아내가 떠난 후 적적하다는 이야기만 담담하게 했습니다. 정희 씨도 자신이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를 이야기했어요. 점심을 먹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면 괜히 라디오를 켜놓고 사람 사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괜히 거실에 나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통했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잡은 날은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자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정희 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이야기에 복지회관 앞에서 택시를 잡아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희 씨의 옆모습을 보는데 차창에 흐르는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모를 하얀 조각들이 창밖 풍경처럼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우쿨렐레 수업 시간에 배웠던 You Are My Sunshine 멜로디를 라디오에서 틀어주더군요. 저희 둘 다 작은 목소리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따뜻한 차 안과 달리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죠. 그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정희 씨의 손등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정희 씨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왼손을 제 손 위에 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우쿨렐레 멜로디와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심장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희 씨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젊은 날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뜨겁지도 않았죠. 그저 천천히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조용하고 따뜻한 온기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떠들썩하게 알릴 필요도 없고 요란하게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는 우리 둘만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은 사랑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쳤을 때 느껴지는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다시 삶의 활기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밥도 대충 때우지 않고 정성껏 차려 먹게 되더군요. 복지회관에 갈 때 입으로도 신경 쓰고 혹시 정희 씨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있을까 싶어 시장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웃을 일이 많아지고 괜히 외출 준비를 하는 게 즐겁다고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정희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분이 계시고 그분 덕분에 많이 웃고 지낸다고요. 처음에는 딸이 잠시 말을 잃더군요.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지내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그분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그런데 재혼은 절대 안 돼요. 저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혹시라도 남은 부모님이 외로울까 걱정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아빠도 재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아빠에게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매주 수요일 우리는 여전히 복지회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웁니다. 처음처럼 손끝은 여전히 굳고 가끔은 박자가 안 맞거나 엉망진창으로 치기도 하지만 함께 연주하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꼭 푸르고 싱그러운 젊은 날에만 피는 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인생의 황혼역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정희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쿨렐레를 처음 배울 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깊숙이 조용히 스며드는 것,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제게는 우쿨렐레 선율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물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나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얄궂죠. 조용히 애틋하게 피어나는 사랑일수록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기 쉬운 모양입니다. 저희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우쿨렐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반찬을 담아 정희 씨와 나란히 앉아 멸치볶음을 서로의 식판에 옮겨주며 오늘 배운 코드 이야기, 다음 주 수업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불쑥
누군가 저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복지관 우쿨렐레 수업을 같이 듣던 분인데 이름은 조순자 씨.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곱게 화장하고 옷매무새도 신경 써서 날씬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말투에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어머, 박 선생님, 오늘도 윤 여사님이랑 단짝처럼 앉아 계시네. 보기 좋아요. 하면서 성큼 다가오더니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정희 씨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우쿨렐레 치는 모습이 점점 더 멋져지시네요. 손가락이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음엔 저랑도 복지관 아래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해주셔야 해요. 윤 여사님이랑만 매일 붙어 다니시면 저처럼 심심한 사람은 서운하잖아요. 말끝마다 호호호 웃으며 자연스럽게 저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저희 둘 사이를 언급하며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정희 씨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반찬만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죠. 그날 이후로 조순자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희가 앉는 자리를 꼭 먼저 맡아 앉거나 일부러 근처에 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희 둘만 남아 연습하려고 하면 아유 두 분만 연습하셔. 나도 좀 끼워줘요 하면서 다가와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복지회관 밖으로 나설 때도 박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하며 제 팔짱을 끼려 하거나 정희 씨와 저 사이를 툭툭 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던지며 끼어드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그저 친한 척하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희 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것 같았고 그것을 견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는 내색을 직접적으로 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편안해 보이던 그분의 작은 어깨가 조순자 씨가 나타날 때마다 그분의 말이 오갈 때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굳어가는 것을요. 표정은 평소처럼 밝아 보이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까만 눈동자가 종종 멍하니 먼 허공을 향하는 것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불안해하는 정희 씨의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쿨렐레 수업이 막 시작될 무렵 조순자 씨가 들고 있던 악보 한 장을 제게 쑥 들이밀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곡 요즘 제가 연습하는 건데 박 선생님이 화음 넣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랑 듀엣으로 한번 해봐요. 아, 지난번에 윤 여사님은 이 곡 코드가 좀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던데 선생님하고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은 마치 들으라는 듯 정희 씨에게 살짝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정희 씨에게 박 선생님은 나랑 더 잘 맞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희 씨가 들고 있던 우쿨렐레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저 말없이 천천히. 그리고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우쿨렐레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회관 어디에서도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문자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이 제게는 해가 지지 않는 밤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우쿨렐레를 손에 들고 줄을 튕겨봐도 정희 씨의 웃음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 어떤 소리도 제게는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기분, 그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밀려왔죠. 우리가 겨우 잡았던 작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툭 치면 깨질 듯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태우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희 씨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해서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떨리는 듯한 그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리석었다니요? 뭐가 어리석었다는 말입니까? 저를 만나 마음을 열었던 것이, 다시 행복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고 여린 걸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마치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걸까요?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 달리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도 위태로운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진 듯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의 상처와 불안함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프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쿨렐레 소리처럼 조용히 스며들었던 사랑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거세고 아팠습니다. 정희 씨가 복지관 수업을 쉬고 나서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게 흘렀더군요. 그 사이 차가웠던 바람은 따뜻해지고 복지관 마당의 목련은 활짝 피었다 지고 벚꽃까지 만개하며 봄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갇힌 듯했습니다. 정희 씨가 없는 복지관은 텅 빈 것 같았고 우쿨렐레 소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신호음만이 제 불안한 마음을 후벼 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어르신들 재능 발표회가 열리는데 우쿨렐레 수업팀도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공연팀 구성표를 무심코 보다가 제 눈길을 잡아 끄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심장에 전기가 통한 듯 지르르 저려왔습니다. 돌아온 건가? 다시 볼 수 있는 건가?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연 연습 첫날, 저는 일찍 복지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 앞을 서성이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였습니다. 몇 걸음 옮기기 망설이는 듯 서 있다가 이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그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마른 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빛은 전보다 단단하고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강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어색함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희 둘은 잠시 마주 섰다가 말없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 그동안의 복잡한 마음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악보를 받아들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조순자 씨는 이날 연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우쿨렐레라는 공통분모 앞에서, 음악이라는 마법 앞에서 저희는 다시 조금씩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함께 악보를 보며 손가락의 움직임을 맞추고 화음을 연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곡, 박 선생님이랑 같이 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듀엣으로 하면 잘 어울리겠어요. 정희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처럼 어려운 화음은 정희 씨가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정희 씨가 화음을 잘 잡잖아. 저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툭 던지는 듯한 말들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악보를 같이 보려고 어깨를 가까이 하고 서툰 손가락으로 같은 코드를 짚다가 손끝이 살짝 스치고 어려운 부분을 함께 넘겼을 때 마주보며 작게 웃는 순간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우리는 한 달 전의 거리감을 조금씩 좁혀 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엔 훨씬 더 조심스럽게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서로를 대했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 짧은 눈맞춤 하나에도 서로에게 감사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죠. 마치 다시 시작하는 첫사랑처럼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복지관 안에 이상하고 날카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물거품처럼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박 선생님이 그냥 노인이 아니라 건물주래. 그것도 건물이 여러 개라네.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벌어서 서울 근교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대. 임대료만으로도 평생 먹고 산다나 봐. 자식들도 다들 잘 살고 돈 걱정 하나 없는 분이래.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제 신상에 관해 놀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건물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지만 어디선가 이야기가 새어나간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소문은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속내가 담긴 비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런 분한테 윤정희 여사가 왜 갑자기 다시 붙어 다니겠어? 멀쩡하게 수업 잘 듣다 한 달이나 쉬고 오더니 공연한다고 다시 나타났잖아. 아이고, 모르긴 몰라도 돈 보고 붙은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에는 조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연 연습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보다 더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박 선생님이 딱 하고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여사 맨날 복지관 올 때마다 화장기 하나 없이 오더니 요즘 보세요. 갑자기 왜 또 얼굴에 뭘 바르고 다니는 줄 알아요? 박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단장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정희 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엮어 그녀를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복지관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희 둘이 함께 나타나면 수군거리다 조용해지기 일쑤였고 저를 식당에서 마주치면 모두들 한 목소리로 정희 씨를 조심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정희 씨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숨 막히는 공기가 되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한 번 퍼진 소문은 그냥 그녀가 꽃뱀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해명하려 들지도 않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습 시간 외에는 억지로 웃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표정 없는 얼굴로 우쿨렐레만 연주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그 누구와도 눈 맞추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겨 복지관을 나섰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정희 씨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왜 선량하고 마음 약한 그녀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소문에 시달리며 상처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희 씨 옆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우쿨렐레 연습이 끝난 늦은 오후 복지관 뒤편의 작은 뜰에 정희 씨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새소리만 들려오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던 정희 씨가 제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침묵 끝에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미안해요. 사실 저는 박 선생님이 워낙 소탈하셔서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저 자상하고 친절하셔서 좋았던 것 뿐인데 이런 이상한 오해가 생겨서 참 슬프네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공연 끝나면 복지관 수업도 그만두려고 해요. 우쿨렐레도 이제 그만할게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체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 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돈이라면 그래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어떤 돈보다 건물보다 더 많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건 정희 씨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정희 씨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돈으로 살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커요. 그걸 왜 내가 숨겨야 합니까? 왜 당신이 저런 말들에 상처받고 고개 숙이고
도망치려 합니까? 제 진심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기울여 그 작게 떨리는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제 손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 그 속에 담긴 슬픔과 아픔,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을 숨기거나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정희 씨가 더 이상 상처받고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우리 둘의 사랑은 저런 더러운 소문에 꺾일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그 작은 떨림 속에서 저희 둘은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말없이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황혼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스며들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굳건하게 맞서 싸워 지켜내야 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의 길고 아픈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연습을 거쳐 마침내 지역 축제의 작은 무대에 서는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무대 뒤편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분주했습니다. 우쿨렐레 팀원들은 저마다 악기를 튕기며 마지막 연습에 열중했고, 코드를 맞춰보거나 파트를 확인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객석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의자를 정리하고 마이크를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공연을 보러 온 가족들, 이웃들이 삼삼오오 객석에 앉기 시작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저희 팀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녀의 자리는 텅 빈 채 악보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처럼 혹시 오늘 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우쿨렐레 줄을 만지작거렸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간단한 안내와 함께 저희 팀을 소개할 준비를 하던 찰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려 있던 그때 복지관 입구 쪽에서 아주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무심했던 그 작은 소리에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옅은색 스카프를 살짝 목에 두른 채 정희 씨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걸음걸이였지만 얼굴에는 지난 한 달의 고뇌와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어딘가 모르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복지관 안의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곧장 무대 뒤 저희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안도감과 벅찬 감정으로 뭉클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정희 씨가 제 옆에 와 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박 선생님.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오느라 조금 걸렸네요.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그녀에게 악보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우쿨렐레 케이스를 열고
자신의 악기를 꺼내 조용히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희 우쿨렐레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정희 씨와 나란히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첫 곡은 저희 우쿨렐레 팀의 대표곡이자 정희 씨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인 알로하어였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담은 곡이지만 그날 저희에게 그 멜로디는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복잡했던 마음들, 아팠던 소문들, 불안했던 시간들이 악기 소리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정희 씨의 옆 얼굴을 보며 연주했고 그녀의 손끝에 울려 퍼지는 맑고청아한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희 둘의 우쿨렐레 소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있었고 멜로디는 그 어떤 때보다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음까지 완벽하게 연주했고 악기 소리가 멎자 저희 팀원들은 물론 관객석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따뜻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희 팀은 뜨거운 박수 속에 무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복지관에서 마련한 작은 뒤풀이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당 옆에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차려지고 간단한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복지관 관계자들이 모여 수고했다며 서로 격려하고 웃음꽃을 피웠죠. 물론 여전히 저희를 향한 어색한 시선이나 수군거림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통해 저희의 진심이 조금은 전달된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오늘 공연이 어땠는지, 복지관 프로그램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돌아가며 소감 발표를 권하더군요. 몇몇 팀원들이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희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그 중에는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를 향한 더러운 소문, 저를 둘러싼 억측들,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정희 씨가 아파하고 숨어버렸던 시간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섞여 앉아있는 복지관 사람들과 팀원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순자 씨도 저 멀리 구석 테이블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짧게 시선을 던졌다가 다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준 한 분께 특별히 감사와 그리고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 있는 정희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윤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는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 씨에게 향했고 그녀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떨리는 고백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최근 저희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 관계를 숨기거나 남들의 억측과 오해 때문에 정희 씨가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과 저를 번갈아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서 정희 씨에게 제 마음을 그리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희 씨를 향해 몸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정희 씨. 저는 정희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처럼 뜨겁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희 씨를 아끼고 존경합니다. 정희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좀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관계가 불편하거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윤정희 씨는 저 박영준의 정식 연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뒤풀이 장소에는 믿을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시끌벅적하던 곳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저 구석의 한 테이블에서 저와 정희 씨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조금씩 하나둘씩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만 조심스럽게 치던 박수가 이내 복지관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가족들의 응원 소리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저희를 향한 지지와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제 용기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가진 것도 남들의 더러운 소문도 편견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너무 늦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봄날은 없다는 것을요. 우쿨렐레 소리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마침내 큰 울림을 만들어낸 저희의 사랑은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복지관 뒤풀이에서의 작은 선언 이후 저희는 복지관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저희를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용기를 내어 저희에게 다가와 두 분 보기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덕담을 건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조순자 씨는 그 후로 복지관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향한 소문은 힘을 잃었고 저희의 관계는 잔잔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설 때 혹은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팔짱을 끼웠고 저도 일부러 멀리 떨어져 걷거나 그녀 뒤에서 따라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걷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는 여전히 우쿨렐레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래층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보지 않으면 허전하고 혹시 하루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그녀의 소소한 이야기들, 오늘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초 이야기까지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제게는 세상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복지관 가는 길에 예쁜 스카프 가게를 지나치면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색깔의 스카프를 샀고, 화장품 가게 앞에서는 순한 로션이나 자잘한 화장품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은 봄볕처럼 고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보고는 정희 씨가 입으면 참 예쁘겠다 싶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하며 손사래를 치며 머뭇거리던 정희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선물을 기쁘게 웃으며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참 자상한 사람이에요. 제 선물을 받고 수줍게 웃으며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온통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평화롭고 잔잔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조용히 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할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는 현재의 행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와 어쩌면 아직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불안함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저 말없이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확신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 함께 합시다. 결혼합시다. 제 말에 정희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고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한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그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양쪽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 씨의 두 딸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저희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가시고 많이 외로우셨죠? 엄마가 행복하면 됐지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저희 걱정은 마세요. 저희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요. 정희 씨는 딸들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고마움이 터져 나온 듯 눈물을 훔치며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제 쪽은 예상대로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삼남일녀 모두를 불러 모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정희 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째 아들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노골적인 불만과 탐탁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재혼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뭐 그리 복잡하게 그냥 두 분 편하게 만나시면 됐지. 법적으로 얽힐 필요 없잖아요. 마치 제가 철없는 어린애라도 된 것처럼 훈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귀찮게 뭘 그리 일을 만드냐는 짜증과 혹시라도 재산 문제에 복잡한 일이 생길까 하는 계산적인 속내가 엿보였습니다. 막내딸은 더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분이 혹시 아버지 재산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분 사정이야 저희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애들도 아니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하셔야죠. 딸의 입에서 재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자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 돌았던 더러운 소문이 제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사랑을 그리고 정희 씨를 계산적인 잣대로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차갑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선언하는 듯한,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희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듯한 그런 외면이었습니다. 4명의 자식들 중 정희 씨의 2딸처럼 진심으로 저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제가 오랜 외로움 끝에 어렵게 찾아낸 이 소중한 사랑을, 제 행복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결국 너희에게 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을 뿐이다. 내가 가진 것도 내 마음도 지금껏 너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부족했던 적이 있었느냐? 제 말에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막내딸은 억울하다는 듯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하며 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이해를 바라는 마음도, 그들이 상처받을까 미안한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이 사랑을, 정희 씨를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고 저는 제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요. 자식들의 반대와 걱정 속에서도 저희의 황혼 결혼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었지만 정희 씨의 손을 잡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의 황혼재혼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관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질투 어린 시선을 이겨내고 지켜온 사랑인데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네요. 과연 자식들의 반대를 뚫고 황혼재혼에 꼴이 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